출발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아무나 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윤석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같다고. 예, 참, 전 세계 대통령 수준을 한 서너 단계는 낮춰버린, 하향 평준화 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블루웨이브님,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라임 좋다고. 잼파랑이님,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부담이 없으시다고요? 아, 내일 참 연차 내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내일 연차 내셨으면 목, 금, 토, 일. 와, 4일 연휴네. 와, 좋겠다. 아, 그러네요. 유영환님, 80년대 군 복무하셨다고요? 총기 사고가 나면 다 자살로 몰고 갔다. 맞아요. 그 당시엔 참 그랬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군 의문사를 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군 의문사를 취재하면 거의 뭐 노다지다시피 했습니다. 80년대도 그랬지만 90년대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취재를 해보면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사고들만 이렇게 추려내 봐도,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기자상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새 최수근 상병 사건 이런 거 짚어보면은 참, 아직까지도 우리 군이 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첫 번째 주제를 일단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판결 하루 앞두고 검찰 긴장 최고조 상태입니다. 자, 긴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검찰로서는 내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죄 같은 어떤 분위기, 뉘앙스만 풍겨도요,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사가 전부 우수수 무너질 겁니다. 반면에 법원이 검찰 말을 또 다 받아주게 되면 그 책임은 또 와장창 법원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검찰이 숱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이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법원이 검찰의 그런 행위를 묵인해줬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묵인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법원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바로 면죄부를 내준다. 뭐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네, 앞으로 검찰의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일은 엄청나게 민감한 날이 될 거예요. 당연히 법원도 검찰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얘들 오죽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죠. 내일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시작은 정치자금 사건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거, 이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어느 순간 이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북 송금 사건이 돼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한참 시부랑거리다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뀌더니 뜬금없이 이게 대북 송금,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방북하려고 하는데 방북하는 데 필요한 방북 자금을 쌍방울이 대신 낸 사건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과 증거 조작이 난무했다는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이, 특히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게 본질입니다. 그 돈을 횡령해가지고 어디 딴 데 썼어. 그리고 그 돈을 이재명 대표한테 그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이게 본질이었던 거예요. 자, 그 와중에서 상당히 많은 회유와 협박, 압력, 술파티, 심지어 가족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경기도의 남북 경역 자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자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증거는 오로지 김성태 회장의 진술 밖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검찰은 모든 것을 다 이어붙이고 있어요. 모두 800만 달러가 갔다고 하는데 남북 경역 자금으로 한 500만 달러, 방북 자금으로 한 300만 달러 이렇게 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김성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국정원의 수사 자료, 정보 자료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마치 국정원이 이재명 지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문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죠. 알고 봤더니 국정원 문건에는 뭐라고?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었다. 주가 조작의 대가로 북한한테 보낸 일종의 공범한테 미리 선금을 준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쌍방울 같이, 그러니까 김성태 같이 어떤 기업의 오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울 주가 같은 경우에 1,700원 하던 애가 1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7배 가량 오른 거죠. 그랬으면 그 주가 차익이 수천억 정도 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한 100억 정도 떼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는 야, 주가 조작에 좀 참여를 해줘, 도움을 줘. 북한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미리 선금으로 한 1,800만 달러 줄게. 이 돈을 지금 국내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것이 국정원 문건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것이 막판에 드러난 겁니다. 막판에 이 문건이 드러나면서 이 재판이 갑자기 큰 변수를 맞게 되죠. 검찰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전체 내용의 부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원 문건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인 것처럼 국정원 문건 가운데 이 방북 자금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 방북 자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을 언급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자금을 운운하는 그 순간 그 재판부는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김성태 주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남북 경역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런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방북 자금이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봅시다. 내일 어떻게 하는지 할 때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갑자기 막판에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검찰 역시 주가 조작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도 드러납니다. 국정원 문서뿐만 아니라 검찰조차도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드러나죠. 이 자료는 쌍방울 직원들을 단톡방을 압수수색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알기 쉽게 뽑아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최종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분이 내일도 N 활성화 부탁요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게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노스 댓글요. 댓글이란 말 쓰지 맙시다. 아, 나노스 부양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명백하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 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예, 이 자료는 검찰이 압수한 증거 자료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검사가 쌍방울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주가 조작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재판부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고심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어.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이것을 절충을 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고민되겠어.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일찍 발견이 됐다면 고민할 시간이 늘어났을 텐데, 고민할 시간도 주는 겁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어느 선에서 절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은 사활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게 잘해야 본전이 사건이에요.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본전이야. 게다가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특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은 오히려 더 탄탄해집니다. 그렇잖아. 아마 이 문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좋아, 그럼 이거 특검 가서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 라고 할 수 있을걸요?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약간이라도 검찰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검찰은 이 존재의 가치를 처음부터 의심당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과연 내일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지 뭐. 뭐니 해도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변수는 판사입니다. 판사만 아니면 사실 이 사건 이렇게까지 올 일도 아닙니다. 왜? 제가 처음 이 사건이 뭐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자금 사건이라고 그랬죠. 정치자금 사건이 벌써 지금 2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검찰은요, 새로운 사건, 별건에 별건을 붙이면서 지금 구속기간을 4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1심 판결을 내지 않고 구속기간을 4번을 연장을 합니까? 이런 판사, 지금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이 담당 판사가 아니면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별건에 별건을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고, 분명히 이게 정치자금 사건인데 계속해서 법정에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어요. 이것을 계속 허용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판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판사부터가 사실은 탄핵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문제는 판사예요. 검사도 검사지만 문제는 판사, 바로 신진우 부장 판사인 겁니다. 게다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강요했고요.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선 변호인 선임하자마자 재판을 강행하는 황당한 정말 기행을 다 저지르죠. 이걸 제가 기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재판 맡았어. 내가 변호사고 오늘 내가 사건을 처음 배당받았어. 그런데 오늘 당장 제가 변론에 나설 수 있나요? 서류 검토도 안 해봤어.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못 받아봤다고.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요, 재판 서류가 이만큼 나옵니다. 제가 한동훈하고 재판한 사건요, 그 사건 비교적 서류가 많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것만 해도요, 재판 서류가 이만큼 됐어요. 이거를 보려면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이화영 부지사 재판요, 예, 서류가 산더미예요. 법원에 가면은요, 서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트 아시죠? 카트에 이렇게 서류를 끌고 다녀, 이렇게 재판 서류를.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 전자문서 하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오늘 배당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변론을 하러 들어갑니까? 근데 이 신진우 부장판사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어. 이게 판사야?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재판한 거랑 다름없어요. 이 미친놈이야 이거. 판사 새끼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는지 몰라. 이 탄핵당해야 마땅할 놈이에요 이것도. 뭐 이런 게 세상에 이런 새끼가 있으니까 검사들이 그날 개난리를 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검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번복할 수 있으니까 재번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면서 번복의 재번복을 종용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니 뭔데? 판사가. 아니 자, 검사가 서류를 탁 내밉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작성했다는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냅니다. 동의하실 겁니까? 증거? 아니요. 저 증거 동의 못합니다. 저거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제가 잘못 진술한 겁니다. 증거 동의 못합니다. 라고 했으면 끝이지. 판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번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요. 동의 안 한다면 끝이지. 판사가 그렇게 몇 번 반복해서 묻는 게 말이나 돼? 사실상 판사가 검사한테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일을 대놓고 해요. 숱한 언론들이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서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지. 이따구가 판사라고 말이야. 자, 심지어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이랬다고. 참, 미친 새끼. 아유, 이것도 판사라고 진짜. 아유, 진짜. 자, 따라서 만약에 국정원의 문서가 공개가 안 됐다면 정말 이번 사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판결은 절충형 판결이 나올 겁니다. 국정원의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판사가 검찰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절충형 판결을 내릴 거예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판사 지한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법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이나 비난 가능성은 피해 가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검찰 주장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양형을 크게 낮추는 그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종 말 그대로 절충형인 거죠.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징역 2년 혹은 징역 2년 6개월형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지. 지금 상황 같으면 징역 2년 6개월형 정도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의 형에 딱 맞는 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대북 송금은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외형상 인정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충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저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화영 부지사를 사실상 조만간 석방을 해주는 걸로 타협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뭐 한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2년 정도 하면은 몇 달 안 남았잖아. 그 상태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요렇게 타협하는, 양형을 조정하는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공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거죠. 검찰의 입장을 다 받아주니까 검찰이 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적고, 양형을 확 낮췄으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격할 가능성도 적다라고 보겠죠.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검찰하고 니들끼리 싸워, 요렇게 빠져나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할 말은 있지. 양형이 이렇게 낮춰졌다는 것은 판사도 자기 판결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은 검찰대로 봐라, 유죄 판결 나지 않았느냐라고 우길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싸움을 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간다. 아주 쥐새끼 같은 판결인데, 판사들이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는 예측입니다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야, 적어도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과연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곳일지,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죄를 할 상황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절충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 가능성이 제일 큰 거는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그 다음 크죠. 내일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청 분위기는요, 자기들도 판결에 그닥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
그리고 검사들을 갈아치우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판사들도 갈아치워야 되는, 진짜 앞으로 쭉쭉 더 나가야 된다는, 우리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동의